박정희 시대의 안보 사건과 인권 제3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안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좀 차별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 2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박정희 시대 때 가장 큰 안보 위협이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3일에 한 번씩 간첩이 침투할 정도였어요. 적발된 것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이 사건이 곳곳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박정희 시대 때 안보 위협이 컸다. 전체 군사 도발과 또 간첩 침투 사건의 50%가 이 박정희 시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씩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인권이 침해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최근 시각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올바른 시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대중 노무현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한 소위 재심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줄을 이었는데, 실제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공안 사건에서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게 자료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총 한 25건입니다.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 또는 그 납북 귀환 후보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건 등 해서 한 25건이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 시대 때 1250건의 북한의 간첩 침투, 또 국내 공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25건이기 때문에 재심 무죄율을 보면은 전체 사건으로 보면은 약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는 것, 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지 않는 통계를, 데이터를 갖다가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사건 중에 재심 사건을 보니까 재심 때 무죄를 받은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2%에 불과합니다. 2%.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심 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간첩 사건이나 공안 사건이 조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내용들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혹행위, 쉽게 말해서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적법 절차를, 자, 체포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이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또 체포를 해와가지고 소위 그 구속영장을 갖다 청구해야 되는데 이 기간도 제대로 이행을 못했고, 그 다음 구속 시간 중에 데리고 있을 기간, 이런 기간도 말이죠, 막 마음 임의적으로 막 한 달 이상 넘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거죠. 이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혹행위를 했다,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당시 남북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시점에서 당시 이 안보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은 안보를 위해 하는 우리 안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 세력을 잡았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위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애국이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간첩 사건이나 사성범들은 좋은 말로 일반적 신문 절차에 의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오리발 내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혹행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술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간첩이나 또 간첩 혐의자나 또는 국내 이 포섭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순순히 자기 이적 활동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한다면 이 가혹행위가 필요 없는데 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혹행위가 그 당시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적법 절차라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이 모든 걸 법에 의해서 하는 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이제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때는 긴급한 안보 유해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보 유해 사범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안보 유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특히 공안 사건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인정이 돼서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근데 지금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냐면은 그 당시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이었다.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안보 이해 사범으로 날조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 실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재심할 때는 이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인지 아닌지는 이것은 후순입니다. 우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또 진술에 소위 진정성이 있느냐, 가혹행위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것이냐를 볼 때 가혹행위가 있었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관계는 따질 필요 없이 그것은 무죄라는 것이 재심의 사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량한 사람을 간첩으로 날조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난파되는 간첩들한테 남한 지하당 사건 때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서 대남 간첩 지하당 공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자, 통일혁명당, 인혁당,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고 있어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이 대남 공작의 사례로 북한도 인정한 사건입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 국내 운동권이 책을 펴냈는데 그 공안 사건 관련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인정한 사건이에요. 북한도 인정한 대남 지하당 사건을 우리 사법부에서는 재심 결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건의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그 실체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 간첩으로 날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소위 항변 요소를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선량한 국민이었는지 북한과 연계된 간첩인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기록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기록 외에도 북한이 인정한 간첩 사건도 자기들이 공작을 해서 지하당했던 사건도 우리 사법부에서는 재심 결과 실체적인 진실은 따지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와 가혹행위를 문제 삼아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날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는 소리죠. 2020년 대한민국에서 60년, 70년대 같이 저는 저렇게 안보 수사를 하면서 적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혹행위만 해가지고 사건을 했다 하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긴박한 안보적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 끝으로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 자유민주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가 인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사유로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인권이 어디서 인권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이게 보장이 돼야지. 보장이 돼야지 우리 국민의 생존권, 자유권, 인권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적화돼서 소위 그 북한 김정은 휘하에 이러한 수용 포갑 체제에 빠진다면 우리 국민의 인권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사이버 해킹을 가지고 특수전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남북회담을 통해서 돌파해서 바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많은 분이 평화를 이제 기대했고 통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2년 지난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 1cm도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한테 되돌아온 것은 뭐냐? 김정은 집단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 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시키는 만행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정립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출할 수 있는 이 안보의 세력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지 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선의에 기대해서 김정은이가 남북관계를 잘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정부, 지금 이런 적반하장격의 북한의 이런 공격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감상적인 안보, 평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코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그 이전에 당장 눈앞에 닥치는 북한의 대남 안보 위협부터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된다. 바로 박정희 시대 때 잘 막아냈다. 비교적 잘 막아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 박정희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안보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 또 산업화, 민주화를 따지면서 안보 변수를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박정희 연구의 총체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당시 박정희 시대 때 이 공안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일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것만 가지고 특수한 몇몇 상황을 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공안 사건 등을 다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이런 일부의 분위기는 분명히 우리가 손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안보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대처하는 과정을 연구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교훈을 삼고 이 교훈을 도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또 확보할 것인가, 앞으로 인권을 개선시킬 것이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또 한 축을 담당한 박정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은 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오늘 제 강의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